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위생사로 일하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해요. 아이가 4살이 됐을 무렵 전 남편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한 거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혼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싶기도 해요. 왜냐면 결혼 생활 동안 전 남편은 외도를 수도 없이 저질렀고 저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결혼하고 반년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고 그 뒤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런 최악의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당연한 소리지만 연애 때는 그런 인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2년제 대학 졸업 후 자격증을 따고 곧바로 치과에 취업을 했고요. 줄곧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치과에 오던 손님이었어요. 워낙 환자가 많았던 치과다 보니 환자가 베드에 앉아도 원장님 대기를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도 잠깐 대기를 하며 그 남자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남자는 크라운 치료를 받으러 오던 환자였는데 오늘도 많이 아프냐, 신경치료는 언제 끝나냐 그런 걸 물어봤었죠.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치료에 대해 설명도 하고 안심도 시켜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한테 인상도 좋고 참 친절하신 것 같다는 가벼운 칭찬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남자의 모든 치료가 다 끝이 났는데 마지막 치료날 직원들 커피와 디저트를 잔뜩 사들고 다시 병원에 와서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한다고 그 남자가 다시 온 건 몰랐고 나중에 동료 직원을 통해서 전해 들었죠. 그러면서 저를 콕 집어서 김정미 선생님 친절하게 치료 잘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라는 쪽지도 남겨놨더라고요. 저는 서브만 거고 치료를 한 의사 선생님은 따로 있는데 저한테만 특별히 고맙다고 쪽지까지 남긴 거였죠. 병원 직원들은 뭔 일이냐며 정미 씨한테 관심 있나 보다라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도 그런 일은 처음이라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후 그 남자는 병원에 전화를 해서는 그때 커피 두고 간 남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치료를 했던 환자인데다 커피도 놔두고 갔기에 이름은 기억이 났습니다. 아, 유현성님 맞으시죠? 아, 제 이름도 기억하시네요. 치료 오래 다니신 환자분들은 기억하죠. 아, 그쵸. 제가 치료를 많이 했으니까. 그때 커피랑 디저트 감사드려요. 다른 분들도 다 잘 먹었다고. 그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뭐 별것도 아닌데요, 뭐. 근데 무슨 일로 혹시 치료받으신 부분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퇴근하시고 나서 저랑 커피나 한잔 하실 수 있나 해서요. 술이면 더 좋고요. 네? 그 남자는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겁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해서 그날은 약속이 있다고 대강 둘러댔는데 그 남자는 그럼 언제 되느냐, 될 때 한번 보자며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금요일은 된다고 했고 그 남자는 금요일에 시간 맞춰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좀 당황해서 거절을 못하고 약속을 잡게 된 거죠. 그렇게 금요일이 되었고 그 남자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주차장에 도착해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남자한테 꽃다발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 꽃다발이라는 게 참 묘하고 설레더라고요. 그전까진 별 생각 없던 사람이었고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나 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수줍게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거든요. 그 남자는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식사를 할지 차를 마실지 물었어요. 저는 배도 고픈데 식사하자고 했고 그 남자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리고 갔죠. 제 외모가 자기 이상형이라 처음부터 심쿵했었는데 마침 제가 치료를 도와줘서 좋았대요. 한마디로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면서
치과 치료 다니면서도 저를 계속 찾았고 제가 계속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마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니 당혹스러우면서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6살이 많은 남자였는데 직업은 다이닝 펍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이닝 펍은 저희 치과에서도 10분 남짓한 거리에 있는 곳인데 건물의 한 층을 다 쓰다시피 해서 규모도 크고 분위기도 좋아서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저도 직장 동료들이랑 회식 겸 한번 가본 적이 있었고요. 거기 사장님인 줄은 몰랐다며 저도 가봤다고 그랬죠. 그 남자는 자기가 그곳을 혼자 운영하는 건 아니고 친한 형님이랑 동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동업이라기보다 실질적인 사장은 그 형님이고 남편은 월급 사장 같은 거긴 했지만요. 어쨌든 그 남자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해서인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말도 잘했습니다. 여자를 많이 만나본 건지 대화하는 게 능숙하고 분위기도 잘 리드하더라고요. 약간 바람둥이인가 싶은 생각도 없진 않았지만 그 자리는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성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날 식사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헤어지게 되었고 저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연락처도 정식으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그 남자와 저는 종종 만나다가 사귀게 되었죠. 사귀는 동안 그 남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시원시원 쿨하고 저한테도 참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돈도 잘 쓰고 선물도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남자인 듯 했죠. 그렇게 1년 정도를 만나오다가 그 남자가 말하더라고요. 결혼하자고. 하지만 저는 결혼이라는 말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좋은 건 맞지만 결혼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얘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사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결혼이 필요하다면 나랑은 더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라고요. 그 남자는 왜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고 했고 저는 결국 저의 지난 가정사에 대해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엄마랑만 계속 살았는데요. 대학에 입학했을 때 엄마가 재혼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니 엄마도 엄마 인생 살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부터 혼자 살았고 엄마는 새로 꾸린 가정에서 그 집 식구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 태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셨어요. 애초에 저 놔두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고 했던 것도 엄마에게 너무 서운했지만 이민까지 간다고 하니 제가 버려진 것 같은 충격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태국에 가서도 연락도 종종 하고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테니 보자고 하셨지만 제가 싫었습니다. 엄마한테 이제 연락할 필요 없다고 했고 그렇게 엄마와 연락도 두절하고 살게 되었어요. 아빠는 물론 엄마한테도 버려졌다는 생각이 컸고 제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어졌고요. 제가 이런 가정사에 대해서 친한 친구 몇 명에겐 얘기했지만 사회생활 시작하고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딱히 좋은 얘기도 아니고 괜한 약점처럼 보이기도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제가 사랑했던 남자고 결혼을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기에 제 가정사까지 솔직히 얘기한 거였죠. 제 얘기를 들은 그 남자는 눈시울이 붉어져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동안 참 많이 외롭고 쓸쓸했겠다며 제가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랑 가정 잘 꾸려서 행복하게 살자면서요. 그 남자의 말은 고마웠지만 그럼에도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제 결심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거절을 했음에도 그 남자는 계속 저에게 결혼하자며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결국 저도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어요. 단호했던 마음을 바꾸는 게 저한테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도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그 남자와 결혼해서 만들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고 빠르게 결혼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지만 결혼하고 딱 반년 정도 괜찮았고 나머지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그 남자는 저를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인간이었어요. 자기랑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자며 결혼 안 하겠다는 저를 설득하더니 결혼하고 반년 지나서 외도를 저질렀으니까요. 그 인간은 여자 없으면 못 사는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좋으면 그냥 여자들 실컷 만나고 지 맘대로 살 것이지 저한테 결혼해달라고 왜 그렇게 매달렸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 정신머리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설득으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계속 일을 했었는데 좀 집에서 쉬고 취미생활도 가지라며 자기가 돈 잘 벌지 않느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었죠. 저희가 살던 신혼집도 남편이 해온 거였습니다. 저는 혼수 겸 결혼 비용으로 3천만 원 정도 해갔고요. 남편은 아이도 빨리 갖고 싶어 했기에 결혼하고 8개월 차쯤에 아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나에게 찾아온 이 아기 천사에게 사랑을 듬뿍 주며 잘 키우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내가 못 가졌던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내 아이에게는 주겠다 결심했죠. 그런데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블랙박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남편이 본인 가게의 단골 손님과 놀아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이라니. 저는 그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하자 그랬느냐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외도가 걸린 남편은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된 것 같다, 어리석었다, 한 번만 봐주라며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니만큼 그 배신감도 너무 커서 이혼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아이 출산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무엇보다 당장 헤어지면 제가 갈 데가 없었어요. 결혼한다고 원래 살던 집도 정리했었고 또 무엇보다 저한테는 친정이 없었으니까요. 뭐 굳이 나가자면 그나마 갖고 있는 돈으로 작은 원룸 월세라도 구해서 나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갑갑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임신 중이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이라는 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그 집에서 나오면 아이 키우는 것도 막막하고 당장 먹고 살 것도 막막해졌거든요. 도움받을 만한 친정이 없다 보니 아이를 혼자나 기르는 것도 문제고 아이 때문에 당장 일을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게 참 서러운 일이더라고요. 남편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고 마음 같아선 당장 갈라서고 싶은데 제 상황이 이혼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번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며 맹세했고 그 여자랑도 바로 정리했다며 확인까지 시켜주었어요. 너무 괴롭지만 다시는 안 그런다고 했으니 믿어주자. 넘어가기로 했으니 나도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고 거론하지도 말자. 그렇게 정신 승리하며 그 일은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거의 병적으로 외도를 저지르거나 바깥으로 도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남편 말 맞다나 한순간의 실수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100일도 안 돼서 남편이 여자 나오는 술집과 업소들을 드나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하는 일도 애초에 다이닝 펍을 운영하다 보니 술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나서서 그런 유흥업소들을 자주 드나들었는 줄은 몰랐습니다. 업소들만 간 게 아니라 그런 화류계 여자들과 조건 만남도 가지고 아주 가지가지 했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카드 내역과 통장 정리를 해보다가 그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텔 결제 내역 같은 것도 다 남아 있었어요. 저는 뒷목 잡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첫 번째 외도가 걸렸을 때와는 달랐어요. 첫 번째에는 무조건 잘못했다. 이혼만은 말아달라 손이 발이 되게 빌었는데 이번에는 다소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왜 남의 카드와 통장을 훔쳐보느냐 지가 더 열을 내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 따져 물었죠. 남이라니 내가 남이야?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 알아본다고 찾다가 보게 된 거야. 아, 생활비 내가 알아서 주는데 쓸데없이 왜 그런 걸 찾아보는데? 너 부족함 없이 쓰라고 내가 돈 주잖아. 생활비 주는 거랑 별개로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야? 당신이 지금 큰 소리 칠 때냐고. 여자들 나오는 술집에 업소 다니고 심지어 모텔 결제 내역까지 수두룩해. 그래놓고 도리어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 아, 나만 그러고 다녀? 남자들 다 이런 데 다녀. 누가 그러고 다녀? 그리고 남들이 그러고 다닌다고 잘못한 게 없어져? 아, 진짜 더럽게 난리치네. 내 돈으로 내가 다니는 건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잔소리인데? 뭐라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잡고 난리야.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입이 뜨악했죠. 지금 말 다 했어? 여자 나오는 술집 다니고 모텔 다니고 내가 이 내역서를 뻔히 보고 있는데 이게 별일이 아니야? 그 말에 남편은 뭐라고 더 따지려다가 그냥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마치 피곤해서 더 말하기도 싫다는 듯이요. 아, 그래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데 안 갈게. 됐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이렇게 넘어갈 일이야? 그럼 뭐 어쩌자고. 앞으로 안 간다고 했잖아. 그럼 된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안 믿으면 뭐 어쩔 건데. 어쨌든 내가 앞으로는 안 간다잖아.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 탕탕 치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기가 막혔죠. 밖에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니는 주제에 반성은커녕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참했던 건 남편의 행동이 아니라 제 처지였습니다. 생각 같아선 그냥 짐 싸들고 나오고 싶은데 아이도 너무 어렸고 갈 데도 마땅히 없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한 자체도 비참했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 방도가 없다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저는 결국 그 일에 대해서도 더 얘기 못하고 그냥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버젓이 외도를 저질러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을 깨달은 남편은 그때부터 더욱 기고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치도 안 보고요. 제 딴에는 자꾸만 밖으로 도는 남편에게 화도 내보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게 당신이 말한 행복한 가정이냐, 우리 아이 생각해서 이러지 말자 진지하게 대화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더 이상 제 얘기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너무나도 만만한 존재였습니다. 아이라도 없었으면 그냥 이혼하고 집 나왔을 텐데 아이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남편더러 아이 알아서 키우라고 나는 나간다고 떠넘기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에게 다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많이 외로움을 느끼며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이에게만큼은 그렇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어찌됐건 저만큼은 아이 곁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저의 약점 아닌 약점이 되었고 제가 어쩌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남편은 더욱 보란듯이 바람을 피우고 밖으로 돌았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외도가 3번은 되니까요. 결혼기간 자체는 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저한테 걸린 것만 3번이니까 더 많은 외도를 저지르고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느 날 저는 오후에 병원 건강검진이 있었고 그날 하루는 남편에게 아이 하원시키고 저 올 때까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2돌이 지났을 때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남편은 평소에도 육아에 참여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모든 육아와 집안일은 집에 있는 제 전담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날은 휴무날이었기에 부탁을 한 것이죠.
남편은 자기도 나가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못 나간다느니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병원 검진 가야 되니 그날 하루는 애 봐달라고 진작에 얘기해 놨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갔다가 일을 보고 들어왔죠. 집에 돌아오니 아이는 TV를 보고 있고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들어가는 순간 묘한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누가 있다가 나간 것 같은 말로 할 수 없는 본능적인 찝찝한 기분과 공기가 확 끼쳤다고나 할까요? 저는 설마 하는 기분으로 침대를 들춰보았는데 제 자리에는 기다란 여자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입이 뜨악했죠. 이 인간이 하다하다 집에까지, 그것도 우리 집 안방까지 여자를 불러들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단발인데다 염색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잠자리에 떨어진 머리카락은 염색이 된 기다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폭발해서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 남편에게 따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췄죠. 내가 여기서 이걸 따진다고 한들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발목을 잡았거든요. 내 침대에 왜 이런 게 있느냐 따지고 물어봐도 남편은 성의 없는 변명이나 조금 하고 말겠죠. 제가 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다하다 집으로까지 여자를 불러들여 왔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남편이 제일 잘 아니까요. 그래서 저도 선뜻 나가서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아는데 괜히 따지고 난리치는 건 의미 없는 짓 같았거든요. 저는 그 머리카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침대 커버와 이불을 몽땅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기분으로 새 이불과 커버를 꺼내 다시 깔면서 울었습니다. 그때의 비참함과 무기력함은 지금 생각해도 괴롭네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외도를 모른 척 흐린 눈을 하고 있었어요. 제 처지를 알았기에 점차 무기력하게 변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다하다 집에까지 내연녀를 불러들이는 남편의 행동을 보며 저도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결심했습니다. 설령 저희 아이 데리고 월세방 전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인간하고 같이 살지는 않을 거다. 보란듯이 갈라설 거다. 이를 악물게 되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침착해졌습니다. 생각도 행동도요. 당장 남편에게 따지고 소리 지른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알아보게 되었죠. 일단 그 집은 남편의 지분이 100%이고 명의도 남편의 몫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데다 제 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받기는 힘들 것 같았어요. 끼케야 제가 혼수로 사온 것들 정도는 도로 들고 갈 수 있겠지만요. 그러면 위자료밖에 받을 게 없는데 다행히 저에게는 남편의 지난 2차례의 외도에 대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리는 건 그것들은 어쨌든 합의하에 넘어가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번째로 걸린 이 외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남편 앞에선 티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폰을 몰래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폰을 늘 소지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잘 때까지도 자기 베개 밑에 폰을 넣고 잘 정도로 철저한 인간이었죠. 저한테 외도를 들키는 건 상관없다는 인간이었지만 증거는 안 남기겠다는 철저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폰을 사수했던 거죠. 폰에 걸린 비밀번호는 연애 때 쓰던 비번을 항상 쓰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폰을 손에 넣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좋은 기회가 오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남편의 폰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화장실에 폰을 들고 가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날은 깜빡했는지 폰을 화장실 위에 올려두고 나간 겁니다. 이건 기회다 생각하며 바로 화장실 문을 잠그고 샤워기도 켜놓고 폰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역시 제 예상대로 원래 쓰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카톡부터 뒤져봤는데 남편 놈은 여전히 여자 나오는 술집도 주구장창 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런 술집 여자들하고 연락도 따로 주고받는 듯 했고요. 이 더러운 인간아, 이를 바득바득 깔며 그런 것들을 조심스레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게 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진아라고 부르는 여자였는데 남편이 요즘 만나고 있는 내연녀인 듯 했습니다. 그 여자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니 긴 염색머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대화 내용에 집에 잠깐 놀러와라, 와이프 없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죠. 게다가 가만 보니 그 여자가 지 남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유부녀였던 거죠. 남편이 눈치챈 거 아니야? 눈치채면 가만 안 있어. 지는 그러고 다녀도 내가 그런 거 알면 뒤집어질 인간이야. 고깃집 사장님이 뒤집어져 봤자지. 우리 신랑 무서워. 덩치도 마동석이야. 고기 먹고 살망 뒤룩뒤룩 찐 거 아니고? 진짜 자기 실제로 보면 무서워서 얼어붙을걸? 야, 사람을 뭘로 보고. 나도 싸움 잘해. 아, 그래? 여자만 잘 후리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싸움도 잘하셔? 후리긴 누가 후리냐? 우리 진아마만 후리지. 웃긴다 진짜. 진아야,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대감집 갈래? 거기 한정식 먹고 싶다. 좋지. 오빠가 룸 예약해. 오케이. 갔다가 바로 MT고? 그러든가. MT는 모텔을 뜻하는 듯 했습니다. 아주 연병 브루스를 떨고 있네. 욕지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집 남편 얘기뿐만 아니라 제 얘기도 많았습니다. 집에 잠깐 놀러와. 와이프 오늘 늦게 오거든. 애는? 애는 5시에 데리러 가면 되고. 와이프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걸려도 돼. 걸리면 지가 어쩔 거야. 이혼도 못해. 걔 어디 갈 데도 없어. 친정도 없고. 친정이 왜 없어? 고아야? 고아나 다름없어. 걔네 부모 이혼하고 아빠는 연락 두절해. 엄마는 살림 차려서 다른 나라 갔거든. 대박이네. 니네 와이프도. 지가 나랑 헤어진다 한들 어딜 가겠냐? 쥐뿔도 없고. 또 애 때문에라도 어디 못 가. 애 생각은 또 눈물겹게 한다. 지가 고아라서 그런지. 저는 부들부들 떨며 그 모든 대화들도 다 캡처했죠. 이것들이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빠짐없이 그 모든 대화들을 다 찍었고 더불어 남편이 은밀한 대화를 했던 그 술집 여자들에 대한 것도 다 찍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내 폰 거기 있지? 저는 샤워하는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나 머리 감고 있어. 일단 내 폰부터 줘. 머리 감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잠깐만 기다려. 내 폰부터 주고 가보라고. 남편은 똥줄이 타는 듯 밖에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여유롭게 샤워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어코 남편은 잠금 방지 구멍을 찔러 넣어서 문을 확 열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샤워하고 있다는데. 문만 열어주고 샤워하면 되잖아. 진짜 어지간히 답답하네. 하면서 폰을 챙겨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 인간아, 내가 증거 이미 다 확보했다 속으로 생각했죠. 저는 그걸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진아라는 그 여자와 가장 직접적인 불륜 관계를 이어나가기도 했지만 그 외에 업소 여자들하고도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소송은 다 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사실을 그 진아라는 여자의 남편에게도 알리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에서 그 여자 남편이 운영하는 고깃집 상호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 찾아가서 그 남편한테도 다 알리려고 했습니다. 혼자 가기엔 좀 떨려서 저한테는 거의 친자매나 다름없는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친구는 제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같이 가달라고 하니 친구도 알겠다고 했고 둘이서 그 고깃집을 갔습니다. 그 고깃집은 규모가 굉장히 큰 곳이었고 바로 옆에 노래방도 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오픈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직 오픈 안 했는데요. 아, 그게 아니고 여기 사장님 좀 만나 뵈러 왔는데요. 제 말에 직원이 의아해하더라고요. 사장님요? 어떻게 찾아오셨는데요? 꼭 드려야 될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은 안 계신가 봐요. 사장님은 여기 잘 안 오세요. 업장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아, 그러면 혹시 연락처라도 누구신데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자 친구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기 실은 그 사장님 와이프분 일 때문에 왔거든요. 사장님도 꼭 아셔야 되는 일이에요. 사모님 일이요? 네. 직접 연락처 알려주시기 그러면 연락처 놓고 갈 테니까 연락 달라고 말씀은 전해주실 순 있죠? 예, 저는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아내분 홍진아 씨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 꼭 연락 부탁드린다 라고요. 그렇게 저와 친구는 그 고깃집 사장은 못 만나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음 주 화요일이 되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저녁 약속을 했던 그날이요. 저희 아이는 친구가 좀 봐주기로 하고 저는 현장을 덮치러 가기로 했습니다. 괜찮겠냐는 친구의 염려가 있었지만 저는 걱정 말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그 시간에 맞춰 그 한정식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카운터에서 남편 이름을 말하자 예약은 2분이라고 들었는데 3분이었느냐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됐다고 추가 준비 좀 더 해달라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직원은 남편과 그 여자가 있는 룸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가니 남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두 인간은 마주보고 앉은 게 아니라 서로 옆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분께 호출 전까진 안 오셔도 된다고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문 앞에 서 있으니까 남편은 좀 당황하면서도 이내 뻔뻔해지더라고요. 야, 너 뭐하냐? 너야말로 여기서 뭐하니? 또 바람 피우지? 저 여자가 홍진아라는 여잔가 보네. 제가 지 이름을 알자 그 홍진아라는 여자는 놀라더라고요. 뭐야? 내 이름 어떻게 알아? 왜 모르겠어. 너에 대해서 다 알지. 어이가 없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남편이 저를 개무시하니까 그 내연녀도 저를 무시하고 나오더라고요. 네가 어쩔 거냐 그거였죠. 야, 됐고. 너 애는 어쩌고 여기 와 있냐? 애 걱정은 하지도 않는 인간이 무슨. 참나, 어디서 본 것 많아가지고. 그리고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뭐 내 핸드폰이라도 뒤졌냐? 어이가 없네. 쥐새끼 마냥 언제 또 내 폰은 뒤졌대.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혼할 거야? 이혼해줘. 이혼서류 들고 와. 남편은 대놓고 깐족거리더라고요. 내 말 안 들려? 이혼하고 싶으면 해줄게. 애 데리고 나가서 살아. 그래, 이혼하자. 이혼하면 어디 갈 데나 있고? 갈 데 없어도 너 같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꼴에 자존심은 있나 보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혼해라. 이혼 소송도 하고 집에서도 당장 꺼져. 하면서 낄낄거리며 그 여자랑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아예 그 여자 허리에 손 두르고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보란 듯이 밥을 다시 먹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둘이 잘 어울리네. 그러고 둘이 살면 되겠어. 뭐라는 거야? 저는 그때 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들어오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말에 남편도 인상을 확 쓰더라고요. 야, 너 지금 누구 불렀냐? 그 순간 문이 거의 부서질 듯 확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기고만장하던 남편도 그 여자도 입이 떡해서 얼어붙더라고요. 야, 홍진아, 너 뒤질래? 그 남자는 바로 홍진아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고깃집 사장이요. 저는 혼자 온 게 아니라 홍진아의 남편과 같이 온 거였습니다.
그날 고깃집에서 메모를 남겨놓고 나온 뒤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남자가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홍진아 씨가 내 남편이랑 바람 피는데 아시냐고 했죠. 그 말에 그 남자 열받아 하면서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사무실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 사무실로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사무실인데 안에 들어가니 험상궂은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돼서야 깨달았지만 홍진아의 남편은 단순한 고깃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고깃집도 있긴 하지만 그건 사업장 중 하나일 뿐이고 사실은 나이트클럽과 술집을 운영하는 깡패였던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봐서 너무 놀라 얼어붙었죠. 솔직히 일반 사람이 살면서 그런 깡패를 직접 마주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나요? 그 분위기가 무서워서 순간 잘못 왔나? 괜히 왔나? 싶기도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 홍진아 남편은 저에게 너무 쫄지 말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 홍진아 남편이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것 같은데 가장 덩치 크고 인상도 더럽더라고요. 얼굴에 무슨 칼자국 같은 것도 있고요. 저도 괜히 긴장이 됐죠. 그 남자는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 얘기해 보라고 했고 저는 인쇄해온 두 사람의 카톡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이서 외도 저지른 거, 모텔 드나든 거, 음담패설 나눈 것도 다 있었고 그 남자 뒷담한 거, 제 욕한 것도 다 있었죠. 그 남자는 그걸 읽다가 열받았는지 종이를 확 구기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죠. 이게 진짜 미쳤나? 또 바람을 펴? 그러면서 열받아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그 두 인간들 같이 식사하자고 약속 잡더라고요. 식사하고 모텔도 간다 그러고 저는 거기서 현장 덮칠 건데 혹시 같이 가실 건가요? 그 말에 그 남자는 처음엔 됐다고 자기는 자기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증거만 주고 나왔는데 그날 저녁 연락 와서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겠다고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하고 그 음식점엔 일단 제가 먼저 들어갔다가 연락해서 부른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룸으로 들이닥친 그 남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얼굴이 벌겋더라고요. 홍진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다가 갑자기 아차 싶었는지 허리 두르고 있던 저희 남편을 확 밀어버리고는 자기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정말 파리처럼 미친 듯이 빌더군요. 잘못했다고요. 저렇게 남편을 무서워할 거면서 바람을 피다니 간이 큰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 옆에 저희 남편도 당황한 듯 눈알을 굴리며 도망가려는 게 보였습니다. 저만 온 줄 알았는데 내연녀 남편이 같이 와 있으니까요. 카톡에서는 홍진아한테 자기도 잘 싸운다. 고깃집 사장이 대수냐며 허세 부릴 땐 언제고 실제로 만나보니 완전 깡패 그 자체니까 제대로 쫄은 것 같았죠. 홍진아가 자기 남편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은 눈치를 살피더니 갑자기 저까지 밀치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망친다고 외쳤고 밖에 서 있던 그 남자 부하한테 걸려서 뒷덜미 잡혀 끌려왔습니다. 그 깡패 부하들은 무슨 탈출한 생선을 다시 그물에 넣듯이 저희 남편을 질질 끌고 와서 방 안으로 쳐놓고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홍진아 남편은 열받아서 저희 남편 멱살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도 덩치가 작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홍진아 남편 앞에 있으니 무슨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 같더라고요. 하여튼 홍진아 남편은 열받아서 손바닥으로 저희 남편을 후려쳤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저희 남편 한 대 맞고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한 대 맞고 정신이 드는지 무릎 꿇고 비는데 그걸 지켜보는 저는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그래서 네가 어쩔 거냐며 깐족거리더니 깡패 같은 내연녀 남편이 오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비는 꼴이요. 저 따위 인간이었구나. 정말 비열한 인간이구나 싶어서 열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살려달라 비는 꼬라지 보니까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홍진아 남편은 저희 남편과 자기 와이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가게 룸 안에서 소란이 나니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거기서 저희 남편과 홍진아는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죠.
그렇게 홍진아 남편 차 타고 사무실로 다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이 저더러 속삭이면서 네가 부른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불렀다. 어쩔래? 야, 그 말에 홍진아 남편이 나지막하게 너 이 새끼 조용히 안 해?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 찌질하게 입 다물었고요. 그렇게 사무실로 둘 다 끌려갔습니다. 둘 다 무릎 꿇어 앉히고 그 남자가 저희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이 여자 남편이 누군지 알고 바람 폈어? 몰랐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내가 너 알아봤는데 대로변 쪽에서 펍 하나 운영하지. 거기 사장이 조용식 맞지? 예? 예, 용식이요. 조용식 나도 알아. 너 조용식한테 전화해보니까 그냥 월급 사장이라더만. 예. 그 남자는 그 앞에서 조용식이라는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내 와이프랑 바람 폈다고 월급 사장에서 당장 자르라고 아니면 우리가 너네 업장 가만 안 둘 거라고 협박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 남자가 그랬습니다. 네가 내 마누라 건드려서 내가 지금 상당히 열받는데 너 이거 어떻게 보상할래? 예? 남의 마누라랑 놀아놨으면 그 대가는 치러야지. 너 어디 하나 부러뜨려서 못 쓰게 해주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는 안 할 거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보자. 네 와이프는 변호사 통해서 상간 소송한다는데 나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위자료 받을 거 나는 내 스타일대로 받겠다 그 말이지. 하면서 종이 한 장을 척 내밀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는데 말은 위자료라지만 금액도 엄청나고 못 갚았을 시에 이자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채도 하나 싶었죠. 이 돈만큼 위자료 내놔. 그러면 돌려보내 줄 테니까. 내가 신사적으로 봐주는 거야.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하고 사인과 도장도 찍었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내가 존나 열받으니까 너는 몇 대 맞자. 그러고 일어나서 남편을 개패듯이 팼습니다. 저도 지켜보면서 꼬시기도 하면서 저렇게 많이 맞아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그 남자는 위자료 제대로 갚으라고 엄포했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얼굴이고 몸이고 다 쥐어 터져서 울면서 절뚝이며 나갔습니다. 저도 그 여자에게 다가갔죠. 홍진아 씨, 상간소송 걸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 말에 그 여자는 아무 말 안 하고 입술만 꽉 깨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홍진아 남편이 윽박을 했습니다. 야, 사람이 말하면 대답을 해. 알겠어요. 그러고 저도 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홍진아는 제가 나가자마자 자기 남편 다리에 매달려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저 남편이란 작자가 깡패에다가 완전 양아치 같은데 너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사무실을 나온 저는 미리 친구 집으로 짐을 다 옮겨놨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화풀이를 하더군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더니 딱 그 짝이었죠.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건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자료로 다 쓸 거라고 했죠. 나는 정당하게 너한테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걸 거야.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걸 거고 네가 만나고 다니는 그 술집 여자들한테도 몽땅 다 걸 거야.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네가 나한테 친정도 없고 갈 데도 없다고 했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 같은 인간이랑은 더 못 살아. 너 그렇게 남봉꾼처럼 살다가 언젠가는 이런 날 올 줄 알았어. 홍진아 남편 진짜 무섭더라. 너 아까 그 사채 같던 위자료 제대로 다 갚아야 될 거야. 네가 어디 숨든 도망가든 그 사람 다 찾아낼 것 같은데? 바람을 펴도 무슨 그런 여자랑 바람을 피니? 남편이 뭐 하는지나 좀 알아보고 바람 튀던. 나는 이제 네 인생 망하는 거나 재밌게 잘 지켜보려고. 야, 나 이렇게 만든 건 너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거든. 나 친정 없다고 돌아갈 데 없다고 개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했지. 그 대가 이제라도 톡톡히 받아봐.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이제부터 줄줄이 들어갈 거니까 답변서 잘 내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마지막 전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바로 소송들을 이어갔고 증거들이 많았기에 문제 없었습니다. 남편은 답변서 내라는 것도 제대로 안 내고 연락 두절로 제대로 소송에 임하지도 않고 출석도 제대로 안 한 탓에 빠르게 제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마 남편은 소송에 임하고 자시고할 정신도 없었을 겁니다. 다니던 가게에선 잘렸고 그 남자의 사체 같은 위자료 때문에 똥줄이 탔을 테니까요. 나중에 홍진아 남편이 연락이 와서 그 고깃집에 가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한테 혹시 남편하고 연락하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락 안 한다고 소송도 제대로 안 하고 잠수 탔다고 얘기했죠. 그 남자 한다는 말이 잡으면 가만 안 둘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남편 놈이 지 딴에는 반격을 해보려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임의로 위자료를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달라한 건 불법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데 결론적으로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답니다. 하지만 경찰의 꼰지른 일로 홍진아 남편은 더 열받아서 위자료고 뭐고 남편 잡히면 가만 안 둘 거라고 했고 남편은 무서워서 야반도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집까지 놔두고요. 결혼 후에도 그렇게 여자들 만나고 불륜을 일삼으며 다니더니 그 마지막이 참 비참하게 되었더군요. 참고로 홍진아 남편 말로는 홍진아도 불륜 걸린 게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예전에도 한번 걸렸다가 넘어가줬는데 또 걸린 거라서 이혼할 건데 그 남편이 그냥 평범하게 이혼해주거나 보낼 생각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좀 무서울 지경이라서 저도 앞으로는 이 사람하고 상종 안 해야겠다. 깡패는 깡패구나 싶었죠. 하여튼 그 불륜으로 인해 전 남편과 그 내연녀의 인생은 거의 절단이 났습니다. 어쩌겠나요? 지들이 그러고 다닌 데에 대한 대가겠죠. 저는 이혼을 마무리하고 그 위자료들로 작은 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치과에 취업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느라 제 24시간은 정말 바쁘게 흘러갑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하루의 노고남이 다 사라질 정도로 행복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줄 순 없어도 엄마로서 사랑과 마음은 가득 주고 싶다는 게 제 마음이기도 해요. 그때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걸 벗어던지고 그곳에서 뛰쳐나온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형편은 이번보다 힘들어졌을지언정 제 속이 편하고 당당하니 훨씬 행복하네요. 이혼은 했지만 아이에게는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듬뿍 주고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잘 키워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